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인물이 누군가 좀 오래 들으면 당연히 알죠. 근데 시작부터 이 사람 누구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 지금 누구에 대한 내용이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1832년 3월 9일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23세의 나이로 의원 출마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말 사치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부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잠시만 한눈을 팔고 일하면서 책 보고 그러면 가차없이 이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9살이 됐을 때 엄마를 잃습니다. 엄마가 이 낸시 행크스라고 이 전염병에 의하여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토마스가 이 6개월 만에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새엄마 세라 부시 존스턴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통편이 여유롭지 못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가서 새엄마를 데리고 오는 동안에 이 아들과 이 딸이 얼마나 그 집안에서 정말 돼지 소굴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엄마가 와 보니까 아이 둘이 거의 짐승 수준으로 이 집안에서 아빠와 새엄마인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 제대로 졸업을 못했는데 너무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는 기억력 천재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니?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무슨 책이든지 무슨 정보든지 한번 접하면 그것이 완전히 암기될 때까지 수백 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암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억력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비유로 쇠에다가 글자 새기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나는 스스로 내 머리가 쇠와 같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머리에 기억이 잘 안 되는데 무슨 정보든지 나는 한번 접하면 아주 정교하게 반복해서 쇠에다 인쇄하는 심정으로 암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 기억력의 천재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토마스가 사용하는 그 소총으로 한번 칠면조를 한번 죽인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이 동물을 살상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친구들하고 지나가는 도중에
이 돼지 한 마리가 진흙에 빠져서 굉장히 아주 막 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뭐 친구들이 다 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갔답니다. 한참 갔는데 1시간쯤 갔는데 갑자기 돌아서면서 안 되겠다고. 나는 돼지를 건져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먼 길을 혼자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돼지를 그 진흙에서 건져주고 옷 다 버리고 그러고 집을 갔다 그럽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너무 구타를 많이 당하고 그렇게 혹독하게 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책 있으면 다 찢어버리고 이런 예우를 받다가 21살 때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집을 떠나서 150km를 걸어서 서울 대전 거리죠. 걸어서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21살이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에 몇 살 때 정치 의원 출마했다고 그랬었어요? 23살 때. 21살에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친절했대요. 사교성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도 될 걸 이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사람들 대신 다 들어다 주고 그리고 마차 밀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친절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21살밖에 안 된 이 청년에게 주 의원으로 한번 출마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받아서 23살에 출마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이 사람은 항상 그 모르는 건 아주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지는 않고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대요. 사람이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면은 섭섭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감동하고 그런 걸 잘했대요. 그리고 독서를 어느 정도로 중시 여겼느냐면 차가 없을 때니까 친구에게 책을 32km를 걸어가서 빌려가지고 집에 와서 보고 다시 32km를 걸어가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인적 특성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조롱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무학자고 무식하고 그리고 자기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조롱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한 번도 맞받아쳐서 공격을 한 적이 없대요. 아주 교묘할 정도로 유머러스하게 그 조롱받은 것을 소화시키고 다시 유머러스하게 상대방에게 이 되돌려 갚는 정도였지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거나 그러지 않는 이 대인적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면서는 항상 강조하기를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특별히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학생들 전체에게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32살에 자살 위기에 처해집니다. 메리 토드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그 상원 의원 이 가문의 딸과 이 약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사회적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면 됐을 텐데 극심한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결혼을 해서 아내를 책임질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없어도 그렇게 가문이 좋은 집안의 딸을 자기가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가 파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친 스피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저 친구 이제 자살한다. 도저히 못 견뎌낼 거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계속 이 사람을 감시합니다. 너무너무 이 고통이 컸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늘 새벽 2시까지 책을 읽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어디든지 가면 말석에 앉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 자리로 오라고. 그래도 항상 이 말석에 앉았다가 이 자기 순서가 되면 그 순서를 치르고 다시 말석으로 가고 그랬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주의원 경쟁 연설에서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경쟁 연설을 했는데 이 더글러스가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이 3시간을 이제 이 연설을 했대요. 앞서서. 굉장히 아주 그냥 그 호화로운 말도 타고 오고 뭐 굉장히 여건도 좋은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3시간 동안 저의 경쟁 후보자에게 연설을 듣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연이어서 저의 연설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 번도 없었던 제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저 더글라스가 3시간 동안 연설을 했으니까 저에게도 3시간 동안의 시간을 주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제안을 다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 연설에서 경쟁 연설에서 또 이겼대요. 무명의 이 정치인이. 우리가 이제 이만큼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링컨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링컨이 법학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부족해서 독학으로 법학 지식을 갖춥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그 도시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아주 유능한 스탠튼이라고 하는 그런 동료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링컨은 완전히 시골에서 독학으로 이 변호사가 된 사람이고 스탠튼은
완전히 최고의 당시 명문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법정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스탠튼이 이 링컨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이거 공소장 작성하는 걸 이걸 지금 공소장이라고 작성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면박을 주고 멸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링컨이 밤을 새워가면서 스탠튼을 절대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고 스탠튼이 지적한 것이 다 옳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족한 실력을 다 보충시켰다는 겁니다. 이분은 드디어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서 노예를 해방시키자라고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노예 소유주들이 그동안 노예 때문에 먹고 살고 노예 때문에 부를 이루었고 노예가 그들의 재산인데 노예를 해방시키자 그러면 웬 저 시골 출신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면서 노예를 해방시키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노예 소유자들과 노예를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첫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합니다. 이 링컨의 그 주도하에 링컨을 도와야 되는 군사들이. 그래서 이 일은 불가능한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노예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해방시킬 것이니까 당신들은 군 자원 입대를 해달라. 그 노예들이 얼마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건데 왜 우리를 해방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비난부터 시작해서 왜 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 링컨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대통령을 또 뽑았어요. 이게 개혁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이 많은데 나 혼자만의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일이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분들은 알잖아요. 하다못해 외식 한번 하러 나가도 의견이 넷으로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4명 나가다가. 그래갖고 다시 안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집집마다. 얼마나 이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어렵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것을 계속 밀어붙인 결과 1863년 1월 1일, 지금부터 159년 전에 마침내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그때 사인을 하기 전에 링컨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후일에 내가 이 사인을 할 때 몹시 두려워 떨어서 글씨가 흔들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에 사인을 할 거다. 한 번도 떨지 않고. 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러고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 마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이 연상하게 드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초지에서 이 말들을 많이 이 먹이를 주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목초지가 없다고, 이제 목초지가 다 떨어지니까 말을 옆에 목초지가 많은 문을 턱 열어놓고 말들이 가서 그 풍성한 목초를 다 먹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말들이 배고파서 알아서 선택한 거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링컨이 그때 당시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노예들에게 정상적인 이 먹을 것도 안 주고 정상적인 예우를 안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부리기는 열심히 부리고 그리고 노예들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줘가지고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링컨 그러면 노예 해방시킨 대통령, 뭐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는데 단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를 요만큼만 들어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여러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노예 해방을 반드시 시켰어야만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정보를 다시 재체계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 해방하는 건 반대하고 노예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 나와서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뽑을 정도고 그리고 노예 해방시키자고 하는 쪽을 전쟁까지 하고 그리고 예우는 안 하고 그리고 배고파하는 노예들 보고 나가서 범죄를 하든지 말든지 문 열어주고 이걸 어떻게 해방을 단순히 링컨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만 이 노예 해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링컨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노예 해방을 그냥 한 인간으로서 링컨이 그 진흙에 빠진 돼지 구하듯이 이 노예들을 그냥 인도주의적으로 안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 쿤타킨테에서 나온 것처럼 엄마 노예, 자식 노예 강제로 헤어지고 아빠 노예, 엄마 노예 강제로 헤어지고 팔려가고 이런 것들만 막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링컨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는데 문제는 그 내각 안에 참모들까지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수하에 있는 장관들까지도 찬반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해방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아주 엘리트 변호사 스탠튼, 그 법정에서 링컨을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스탠튼을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링컨에게 묻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당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 고릴라 잡으러 가려면 저 링컨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그 스탠튼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일에 스탠튼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그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스탠튼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임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각에서 그 국방부 장관 하는 동안에도 링컨 속을 가장 많이 썩인 사람이 스탠튼이었대요. 불러도 막 안 오고, 그리고 막 비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러서 안 오면 링컨이 찾아갔대요. 가서 설득하고 그랬더라는 겁니다. 마침내 링컨은 노예 해방 문서를 1863년 1월 1일 날 공식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모든 노예들은 합법적으로 주인으로부터 법률적으로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링컨은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저격을 당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돼서 임기를 다 못 마치고 죽은 사람을 우리가 몇 사람 알고 있잖아요. 존 F 케네디, 루즈벨트, 그리고 이 링컨은 저격당했단 말입니다. 그때 가장 슬프게 울었던 내각 참모가 있는데 스탠튼이었다는 겁니다. 그 스탠튼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생전에 보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가장 많이 성경을 여러 번 표시가 난 성경이 있는데 그 링컨에 대한 전기를 쓴 사람이 자세히 봤더니 시편 37편이더랍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이 가장 손으로 많이 열어봤더래요. 아주 자국이 나 있대요. 그리고 시편 37편을 가봤더니 7절에 얼마나 많은 밑줄이 그어 있는지, 오늘 이 구절이 링컨 기념관에 가면, 꼭 미국에 가면 링컨이 생전에 보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어볼 수는 없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9절입니다. 링컨이 가장 많이 펴보고 가장 많이 밑줄을 그었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우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결과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함부로 움직이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잠하고 참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으니, 그 결과도 들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웃에게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인들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국가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극찬이 쏟아집니다. 전염병에 대하여 아주 발빠른 대처를 해서 정말 선진국에서도 해결 못하는 그런 그 처방 관리를 잘해서 확진자도 덜 나오고, 그리고 동선 파악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사망자도 최소 단위로 나오고 있다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어요. 지지율이 어떻게 해도 50%대가 안 넘었는데 이번에 지지율이 50%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일은 너무 좋은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 최악의 악수를 뒀습니다. 그것은 교회마다 이
관리 감독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2m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그 밥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경찰 들여보낸다고 하고 구청 직원들 보낸다고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는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저는 지난번 때도 투표를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전 앞으로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난할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존중하고. 저는 전광훈 목사가 왜 싫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이놈 저놈하고 막말한 거, 난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한 게 싫었다는 게 아니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와 그 이 시에서 하는 일들,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일들 적극 협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여보내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구청 공무원들은 들여보냈는데 경찰을 들여보내겠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악수를 둔 겁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를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그 마지막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그 말은 참아야 되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하여튼 시편 37편에 손으로 얼마나 펴봤는지 손자국이 있대요. 그리고 시편 37편 7절에 그렇게 많은 밑줄이 그어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